220V로 바꾼다고? 참으로 무모하군. 50년 전 두 나라의 다른 선택이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전 세계를 휩쓰는 AI 전쟁. 기술 대국이라 자부하던 일본은 속수무책으로 탈락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반도체도 자본도 아닙니다. 100V. 50년 전 그들이 고수한 벽 속의 낡은 100V 콘센트 때문입니다. 반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한국을 향하고 있을까요? 그 답은 1973년. 우리가 쌀쌀 돈마저 아껴 전국의 전력망을 뒤집어 엎었던 그 독한 결단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비웃었던 한국의 220V는 AI 시대를 돌리는 황금 엔진이 되었습니다. 가난했던 대한민국은 어떻게 50년 뒤를 내다보고 이 전쟁을 미리 끝낼 수 있었던 걸까요? 대한민국 전력 신화의 진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전력 효율성 기준 미달. 회의실 모니터에 뜬 문장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평가단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필요 없다는 듯 연결을 끊어버렸죠.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신호음만이 회의실을 채웠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세 번째였어요. 세 번째 탈락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켄지입니다.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입지 평가 책임자로 15년간 일해왔어요. 도쿄대 전기공학과를 나와 일본 전력 시스템의 우수성을 믿으며 살아온 사람이죠. 그런 제가 지금 설명조차 할 수 없는 패배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도쿄 외곽 부지를 제안했었어요. 냉각 시스템, 지진 대응 설계, 전력 공급 안정성 모두 완벽했습니다. 아마존이 먼저였죠. 그 다음이 구글,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세 번 모두 같은 이유로 떨어졌어요. 전력 효율, 확장성, 장기 비용.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복도를 걸을 때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동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들 고개를 숙인 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죠. 15년간 전력 인프라를 설계해온 지금 설명조차 할 수 없는 탈락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오자 마츠다 유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5살의 GPU 전력 설계 엔지니어였죠. 마츠다는 항상 숫자로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감정을 섞지 않고 데이터만 믿었습니다. 마츠다가 책상 위에 보고서 3개를 펼쳐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평가 결과였습니다. 마츠다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3건 모두 같은 항목에서 탈락했다고요. 전력 손실률, 변환 효율, 장기 운영비. 그런데 저희 설계는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어요. 냉각 시스템도 백업 전원도 모두 기준치를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이해가 안 됐죠. 마츠다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전력 구조 자체의 문제가 아니냐고요. 저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력은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답했어요. 일본의 전력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라고 말했죠. 정전율은 연간 4분, 전압 안정성은 99.99%였습니다. 마츠다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마츠다의 질문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전력 구조 자체의 문제. 저는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제가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부정하는 질문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쟁 입찰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최종 후보지들이었죠. 한국이 3번 모두 1순위로 선정됐어요. 서울 외곽, 부산 북부, 대전 인근. 저는 한국의 제안서를 열어봤습니다. 냉각 시스템은 저희만 못했어요. 지진 대응 설계도 일본이 훨씬 앞섰죠. 그런데 전력 항목에서 점수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따라갔습니다. 송배전 손실률 3.5%. 일본은 5.2%였어요. 변압 효율 97.8%. 일본은 94.1%였죠. 장기 운영비 예측치는 일본보다 28% 낮았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10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수백억엔 차이였죠.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국의 전력 기술이 일본보다 앞선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전력 인프라 국제 비교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발전 용량, 송전탑 숫자, 변전소 분포. 모두 비슷했어요. 그런데 효율성 지표만 계속 차이가 났죠. 저녁 때 마츠다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GPU 서버 전력 소비 데이터를 들고 왔어요. 엔비디아 H100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같은 서버를 100V와 220V 환경에서 돌렸을 때 차이를 계산했다고 했어요. 마츠다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220V 환경이 15% 더 효율적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며 멈췄습니다. 15%. 데이터 센터 규모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차이였죠. 마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은 220V를 쓴다고요. 일본은 100V를 쓴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지만 그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거라곤 생각 못했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한 번이면 실수일 수 있다고요. 두 번이면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은 달랐어요. 세 번은 구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가장 먼저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 경쟁 입찰 자료를 펼쳐놓고 한국의 전력 데이터를 다시 봤어요. 송배전 손실률, 변압 효율, 장기 운영비. 모든 수치가 일본을 앞섰습니다. 마치다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왔더군요. 마치다는 제 책상 앞에 서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전력 시스템이 언제부터 달라졌는지 아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몰랐습니다. 마치다가 노트북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1950년대 자료였어요. 한국도 일본도 100V를 썼다고 나와 있었죠.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의 기록이 달라졌어요. 마치다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1970년대 어디쯤에서 분기점이 있었을 거라고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한 번이면 실수고 두 번이면 우연이고 세 번이면 구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마주한 건 구조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역사였어요. 왜 한국은 바꿨을까요? 왜 일본은 바꾸지 않았을까요? 그 선택이 50년이 지난 지금 AI 데이터 센터 경쟁의 승패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다를 바라봤습니다. 마치다도 저를 바라봤어요.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죠. 이제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걸요. 회의실 모니터 앞에서 느꼈던 무력감이 이제는 다른 감정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었어요. 아니, 두려움에 가까웠죠. 15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료실 책상 위에 펼쳐진 문서는 1973년 한국전력공사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그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손을 멈췄어요. 전국 전압 220V 전원 계획. 예상 기간 30년 이상. 총 소요 예산, 당시 정부 예산의 1.2배.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계획이 아니었어요. 도박이었죠. 마치다가 옆에 앉아 다른 자료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일본 통상산업성 1974년 검토 보고서였어요. 220V 전원 타당성 조사. 결론은 명확했죠. 비용 대비 효과 불충분, 보류. 저는 두 나라의 보고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고민, 정반대의 선택. 한국의 1인당 GDP를 찾아봤습니다. 1973년 기준 250달러. 저는 그 숫자를 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당시 일본은 3,000달러가 넘었습니다. 12배 차이였죠. 그런데 한국은 전국의 전기 시스템을 뜯어고치겠다고 결정했어요. 일본은 하지 않았고요. 마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았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았죠. 가난한 나라가 부자 나라도 망설이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왜였을까요? 저는 1973년 한국의 상황을 더 찾아봤습니다. 석유 파동이 터진 해였어요.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었죠. 한국은 특히 심각했습니다. 에너지 자원이 전무했거든요. 석유, 가스, 석탄 모두 수입에 의존했어요. 전력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은 한계에 부딪혔죠. 보고서를 넘기며 저는 당시 한국 정부의 논리를 읽었습니다. 100V 시스템은 송배전 손실이 크다. 같은 전력을 보내려면 더 굵은 전선이 필요하다. 변압기도 더 많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비효율적이다. 220V로 전환하면 구리 사용량을 40% 줄일 수 있다. 송전 손실을 30% 낮출 수 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어요. 전국의 모든 가전제품을 교체해야 했죠. 전봇대, 전선, 변압기, 콘센트까지. 인프라 전체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비용은 천문학적이었어요. 마치다가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고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맞았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았죠. 가난한 나라가 부자 나라도 망설이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왜였을까요? 저는 일본의 검토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똑같은 분석이 들어있었어요. 220V의 장점, 100V의 한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달랐죠. 비용이 너무 크다.
국민 불편이 예상된다. 기존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보류. 마치다가 미국 자료도 찾아왔습니다. 1970년대 미국도 같은 고민을 했다더군요. 120V에서 240V로의 전환. 검토는 했지만 실행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일본과 같았습니다. 비용, 불편, 기존 시스템의 안정성. 세 나라의 보고서를 나란히 펼쳐놓고 비교했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 같은 문제를 마주했어요. 같은 해답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만 실행했습니다. 한국전력 내부 회의록을 읽어내려갔습니다. 1973년 5월 회의. 반대 의견이 쏟아졌어요. 예산 부족, 기술력 부족, 국민 저항 예상. 한 임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30년 뒤를 위해 투자하자는 건가요? 그 질문은 정당했습니다. 1973년 한국은 개발도상국이었어요. 1인당 GDP 250달러는 아프리카 일부 국가보다 낮았죠. 도시 빈민이 넘쳤고 농촌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도 많았어요. 하지만 회의록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추진. 저는 그 한 단어를 보며 숨을 멈췄어요. 추진. 반대를 무릅쓰고 비용을 감수하고 30년이 걸려도 추진하겠다는 결정. 마치다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1973년 당시 한국의 구리 수입 통계였어요. 전선 제작에 필요한 구리. 한국은 100% 수입했습니다. 220V로 전환하면 구리 사용량이 줄어들어요. 장기적으로는 수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전환 과정에서 오히려 더 많은 구리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계산해봤습니다. 30년간 필요한 구리 물량, 당시 국제 시세, 환율. 어마어마한 외화가 필요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조달했을까요? 자료를 뒤졌더니 답이 나왔습니다. 차관이었어요. 해외 차입. 빚을 내서 전기줄을 바꾼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의자에 기댔어요. 미친 짓이었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왜 안 했을까요? 저는 일본 통상산업성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기존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그 문장이 반복됐어요. 일본의 100V 시스템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정전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었죠. 전압 변동도 거의 없었어요. 일본은 이미 작동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꿀 이유가 없었어요. 비용을 들여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었죠.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120V 시스템은 수십 년간 검증됐습니다. 전국에 깔린 인프라, 수억 개의 가전제품. 이걸 바꾸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규모였죠. 한국만 달랐습니다. 한국은 바꿔야 했어요. 아니, 선택해야 했습니다. 어차피 새로 깔아야 하는 시스템이었으니까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지역이 많았고 송전망은 부족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깔 것인가? 100V로 갈 것인가? 220V로 갈 것인가? 보고서 한 페이지에 저를 멈추게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100V로 깔면 50년 후에 후회할 것이다. 220V로 깔면 50년 후에 감사할 것이다.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마치다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어요. 50년이 지났다는 걸요. 그리고 지금 한국은 AI 데이터 센터 경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걸요. 일본은 후회하고 있었죠. 마치다가 노트북을 덮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1973년은 이미 게임이 끝난 해였다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50년 전 그 순간 승패는 이미 결정됐던 겁니다. 다만 아무도 몰랐을 뿐이죠. 한국은 도박을 했어요. 가난했지만 빚을 내서 30년이 걸려도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일본은 합리적이었어요. 안정적인 현재를 지켰죠.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나자 도박이 정답이 됐어요. 저는 1973년 보고서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국 정부는 AI를 알았을까요? 데이터 센터를 상상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전기 효율을 높이고 싶었을 거예요. 구리를 아끼고 송전 손실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이득이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50년 후 AI 시대의 승리로 이어질 줄은 몰랐을 거예요. 마치다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을 해야 한다고요. 30년이 걸렸다는데 그 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맞아요. 결정은 1973년에 났지만 실행은 그 후 30년이었죠. 그 30년 동안 누가 어떻게 이걸 해냈을까요? 저는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숫자 뒤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1975년 6월 23일 서울 성동구 일대 정전. 오후 2시 47분부터 6시 13분까지 총 3시간 26분. 한전사고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220V 전원 작업 중 변압기 과부하. 책임자 김영수. 현장 투입 인원 37명. 복구 완료 후 추가 점검 시간 8시간. 보고서는 건조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다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1973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전력 인력 통계. 총 75만 명이 이 프로젝트에 투입됐다고 나와 있었어요. 75만 명. 저는 그 숫자를 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2년을 75만으로 나누면 연평균 2만 3천 명. 매일 현장에 나간 사람들이었죠. 사고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1976년 대전, 1978년 부산, 1980년 광주. 정전 기록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전환 작업 중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변압기 교체, 전선 재배치, 전봇대 증설. 모든 과정에서 정전이 발생했죠. 주민들은 촛불을 켰고 상점은 문을 닫았으며 공장은 멈췄습니다. 한 보고서에 주민 민원 기록이 첨부돼 있었어요. 1977년 인천의 한 동네. 전환 작업으로 일주일에 3번 정전. 주민들이 한전사무소로 몰려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냐고, 왜 우리 동네만 계속 정전이냐고, 보상은 해주냐고 따졌다고 했어요. 담당 직원은 사과하며 설명했다고 기록돼 있었죠. 앞으로 30년간 나라 전체를 바꾸는 일이라고요. 30년.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지금 당장 불편한데 30년 후를 이야기하면 누가 납득하겠어요. 저라도 화냈을 겁니다. 마치다가 사진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1980년대 현장 기록 사진이었어요. 전봇대 위에 올라간 작업자들. 안전모를 쓰고 안전띠를 맨 모습이었죠. 한여름이었는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작업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3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 사람은 지금 70대가 됐겠죠. 아니, 이미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어요. 저는 사진 속 그 남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전봇대에 올라갔을까요? 월급을 받으니까? 그것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인터뷰 기록을 찾았습니다. 1985년 한전 사보에 실린 현장 직원 인터뷰. 이름은 박철수. 15년차 전기 기술자였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일이 힘들지 않냐고요? 박철수는 대답했습니다. 힘들다고요. 정전 날 때마다 주민들한테 욕먹는다고, 밤새 작업하고 집에 가면 아이들 자는 얼굴만 본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계속하냐는 질문에 박철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 세상을 만드는 거라고요.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 세상. 박철수는 220V가 뭔지 정확히 알았을까요? 송배전 손실률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계산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믿었던 겁니다. 이게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고요. 마치다가 또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가전제품 교체 통계였어요. 1973년부터 1990년까지 교체된 가전제품 수. 냉장고 850만 대, 선풍기 1200만 대, 텔레비전 920만 대. 모두 100V용에서 220V용으로 바뀐 제품들이었습니다. 누가 비용을 댔을까요? 정부가 보조금을 줬을까요? 자료를 확인했더니 일부만 지원됐다고 나와 있었어요. 대부분은 각 가정이 부담했습니다. 1970년에서 80년대 한국 가정들은 새 냉장고를 살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꿔야 했죠. 어떤 집은 버텼을 겁니다. 100V 냉장고를 220V로 전환된 동네에서도 변압기 달아서 계속 쓰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고장나면 바꿔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집집마다 한숨이 나왔겠죠. 1982년 소비자 불만 접수 기록이 있었습니다. 한 주부가 한전에 전화했어요. 멀쩡히 쓰던 냉장고가 220V 전원 후 고장났다고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상담원은 사과했지만 보상은 어렵다고 답했어요. 정책사항이라고 장기적으로는 전기료가 절감될 거라고 설명했죠. 그 주부는 이해했을까요? 전기료 절감이 30년 뒤에나 체감된다는 걸 알았다면 화가 났을 겁니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촛불 판매 통계를 발견했습니다. 1973년부터 1985년까지 촛불 판매량이 전년 대비 평균 15%씩 증가했어요. 정전이 잦았으니까요. 저는 그 통계를 보며 상상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하다 갑자기 불이 나가는 순간, 냉장고 불빛이 꺼지고 선풍기가 멈추는 순간,
촛불을 켜고 기다리는 시간. 아이들은 무서워했을 겁니다. 어른들은 짜증이 났겠죠. 언제까지 이러냐고, 왜 자꾸 정전이냐고 물었을 거예요. 누구도 답을 주지 못했을 겁니다. 마치다가 사망사고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펼치기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봐야 했죠. 1973년부터 2005년까지 전환 작업 중 사망자 수. 총 47명. 전봇대에서 떨어진 사람, 감전된 사람, 장비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들은 220V가 AI 시대에 승리할 거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그냥 일을 했을 뿐이에요. 2000년대 초반 기록이 나왔습니다. 전환율 95% 달성.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5%가 가장 어려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산간 지역, 외딴 섬, 소규모 마을. 경제성이 없는 곳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기록에 제주도 외딴 마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인구 80명. 전봇대 20개. 경제성 분석 결과 적자. 하지만 작업은 진행됐어요. 기술자 5명이 배를 타고 들어가 일주일간 작업했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밥을 해줬다고 적혀 있었어요. 왜 했을까요? 돈이 안 되는데 왜 했을까요? 보고서는 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100%를 채우고 싶었던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2005년 12월. 전국 220V 전환 완료. 32년 만이었습니다. 완료 기념식 사진이 있었어요. 한전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죠.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날 뻔했어요. 32년. 한 사람이 대학 들어가서 정년 퇴직할 때까지의 시간이었습니다. 1973년에 20대였던 기술자는 2005년에 50대가 됐을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이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마치다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어요. 자료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정책이 아니었다고요. 숫자가 아니었다고요.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견딘 시간이었습니다. 75만 명의 한전 직원, 수천만 가정의 주부들, 정전 속에서 촛불을 켠 아이들, 전봇대 위에서 땀 흘린 기술자들, 목숨을 잃은 47명. 이들은 AI를 몰랐어요. 데이터 센터를 상상하지 못했죠. 그냥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지길 바랐을 뿐입니다. 저는 자료실 책상에 앉아 일본을 생각했습니다. 일본도 사람이 있었어요. 기술자들이 있었고 가정이 있었죠. 하지만 일본은 그들에게 32년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불편을 감수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합리적이었으니까요. 한국은 비합리적이었습니다. 가난한데 빚을 내고 힘든데 계속하고 욕먹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였을까요? 마치다가 마지막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2005년 완료 기념식 연설문이었어요. 당시 한전 사장이 한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위해 한 게 아닙니다. 50년 후를 위해 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50년 후. 지금이었어요. 그들이 말한 50년 후가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50년이 만든 결과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980년대 한국 가전제품 시장 점유율 자료를 펼쳤어요. 1979년과 1985년을 비교했죠.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일본 제품 점유율이 급락하고 있었어요. 1979년 냉장고 시장에서 도시바와 히타치가 47%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1985년엔 12%로 떨어졌어요. 6년 만에 35%가 증발한 겁니다. 처음엔 품질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제품이 좋아졌거나 일본 제품이 나빠졌거나.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마치다가 찾아낸 자료에 답이 있었습니다. 변압기 판매 통계였죠. 1979년부터 1982년까지 한국에서 팔린 100V용 변압기 수량. 연평균 85만 대.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이해했어요. 220V로 전환된 동네에서 일본 가전을 쓰려면 변압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소비자들은 변압기를 사서 일본 냉장고를 계속 썼어요. 하지만 1983년부터 변압기 판매량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엔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왜일까요? 일본 제품을 포기했기 때문이었죠. 소비자 설문조사 자료가 있었습니다. 1984년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실시한 조사. 일본 가전 구매를 중단한 이유를 물었어요. 1순위가 변압기 추가 비용이었습니다. 변압기 값이 제품 가격의 15%나 됐거든요. 냉장고 사면서 변압기까지 사야 하니 부담이었죠. 2순위는 고장 위험이었습니다. 변압기를 거치면 전압 불안정이 생길 수 있었어요. 냉장고가 갑자기 멈추는 일이 종종 발생했죠.
3순위는 공간 문제. 변압기가 생각보다 컸거든요. 좁은 집에서 변압기 놓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선택했어요. 변압기 없이 바로 쓸 수 있는 제품. 220V 제품. 그게 바로 삼성과 금성이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매출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1980년 냉장고 부문 매출 520억 원. 1985년 1,850억 원. 5년 만에 3.5배 증가했어요. 금성사도 비슷했습니다. 1980년 430억 원에서 1985년 1,620억 원으로 뛰었죠. 마츠다가 물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술 자료를 봤는데 1980년대 초반 한국 냉장고 기술은 일본보다 뒤처져 있었습니다. 압축기 효율, 냉각 성능, 내구성 모두 일본이 앞섰어요. 그런데도 팔렸습니다. 왜냐하면 콘센트에 그냥 꽂으면 됐으니까요. 변압기가 필요 없었죠. 이게 전부였어요. 저는 1982년 백화점 가전 매장 판매 기록을 펼쳤습니다. 한 판매원의 수기가 첨부돼 있었어요. 고객들이 일본 제품을 보다가 변압기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국산 제품으로 돌아선다고 적혀 있었죠. 어떤 고객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본 제품이 좋긴 한데 변압기까지 사려니 귀찮다고요. 귀찮음. 그게 일본 제품을 밀어낸 이유였습니다. 품질이 아니라 귀찮음이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쓴웃음이 났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대응하지 않았을까요? 자료를 찾아봤더니 대응했어요. 도시바는 1983년 220V 전용 모델을 한국에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이미 소비자들은 삼성과 금성을 선택한 후였죠. 게다가 도시바의 220V 모델은 일본 내수용을 개조한 제품이었습니다. 생산 라인을 따로 만들어야 했고 비용이 올라갔어요. 가격 경쟁력이 없었죠. 결국 1986년 도시바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히타치도 마찬가지였어요. 1984년 220V 냉장고를 내놨지만 판매량은 형편없었습니다. 1987년 철수. 소니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한국 시장 규모가 작다고 판단했죠. 저는 그 기록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합리적이었다고요. 작은 시장을 위해 별도 생산 라인을 만드는 건 비효율적이었어요. 일본 내수 시장이 훨씬 컸으니까요. 한국 시장을 포기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수였어요. 삼성과 금성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1980년 국내 시장 점유율 30%에서 1985년 78%로 뛰었어요. 일본 제품이 빠진 자리를 모두 채운 겁니다. 저는 1985년 삼성전자 내부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생산 라인 증설 계획이 담겨 있었어요. 냉장고 공장을 2배로 늘린다는 내용이었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금성사도 마찬가지였어요. 1983년 수원 공장 신설, 1986년 창원 공장 증설. 생산 능력을 계속 키웠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떠난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은 경험을 쌓아갔어요. 기술도 발전했습니다. 처음엔 일본보다 뒤처졌지만 시장에서 배웠어요. 소비자 불만을 받아 개선하고 고장률을 낮추고 성능을 높였죠. 1980년대 말이 되자 품질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츠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콘센트가 산업을 지켰다고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맞았습니다. 220V 콘센트가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된 거예요. 정부가 관세를 올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입 규제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전압을 바꿨을 뿐이죠. 그런데 그 결과 일본 제품은 자연스럽게 퇴출됐습니다.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았으니까요. 누가 의도했을까요? 1973년 한국 정부는 이걸 계획했을까요? 자료를 뒤져봤지만 그런 기록은 없었어요.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220V 전환을 추진했다는 문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냥 전력 효율을 높이려는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산업 보호였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보호막이었죠. 1980년대 한국 소비자들은 몰랐을 거예요. 자기들이 국산 냉장고를 사는 게 한국 산업을 키우는 일이라는 걸요. 그냥 변압기 사기 귀찮아서 가격이 비슷해서 콘센트에 바로 꽂을 수 있어서 샀을 뿐이죠. 하지만 그 선택들이 모이고 모여서 삼성과 LG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방패였다고요. 220V 콘센트라는 방패.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가장 강력했던 방패였어요.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한국만의 이야기였을까요? 아니면 더 큰 그림이 있었을까요? 저는 마츠다에게 말했습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보자고요. 마츠다가 세계 지도를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칠해진 지도였어요. 파란색은 220V에서 240V 사용 국가, 빨간색은 100V에서 127V 사용 국가. 저는 그 지도를 보는 순간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파란색이 압도적이었거든요. 유럽 전체가 파란색이었어요.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 호주. 모두 파란색이었죠. 빨간색은 몇 개 안 됐습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 대만. 그게 전부였어요.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전 세계 195개국 중 156개국이 220V에서 240V를 쓴다고 나와 있었어요. 80%였죠. 한국은 세계 다수에 속해 있었습니다. 일본은 소수였고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세계가 220V를 표준으로 정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국제전기표준회의 IEC 보고서가 나왔어요. 1960년대 후반부터 유럽이 주도해서 220V를 권장했다고 적혀 있었죠. 왜 220V였을까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효율이었어요. 송전 손실이 적고 전선이 덜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적이었죠. 유럽 각국은 1970년대부터 순차적으로 220V로 전환했습니다. 한국도 그 흐름을 따른 겁니다. 1973년 결정은 고립된 선택이 아니었어요. 세계 표준을 따라간 거였죠. 하지만 일본은 달랐습니다. 일본은 100V를 고수했어요. 저는 1970년대 일본 통상산업성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전환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결론이었죠. 하지만 그 뒤에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일본 내수 시장이 충분히 컸다는 겁니다. 1억 2천만 인구.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은 내수만으로도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꿀 필요가 없었죠. 세계 표준을 따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1990년대 삼성전자 해외 진출 자료가 펼쳐졌습니다. 1988년 태국 공장 설립. 현지 생산을 시작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생산 제품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모두 220V였죠. 왜 따로 생산 라인을 만들 필요가 없었을까요? 한국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과 똑같았으니까요. 전압이 같았어요. 태국도 220V를 썼습니다. 그냥 한국에서 만든 설계도를 가져다 쓰면 됐죠. 1992년 영국 진출 기록이 나왔습니다. 영국도 230V였어요. 1995년 브라질 220V. 1997년 이집트 220V. 삼성은 어디를 가든 같은 제품을 팔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1990년대 말 내부 보고서를 발견했어요. 생산 효율성 분석 자료였죠. 단일 생산 라인으로 80개국에 수출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비용 절감 효과가 명시돼 있었어요. 연간 2천억 원 이상. 반면 일본 기업 자료는 달랐습니다. 도시바 1995년 생산 라인 현황. 일본 내수용과 수출용이 완전히 분리돼 있었어요. 설계부터 달랐죠. 부품도 달랐고요. 왜 그래야 했을까요? 일본 공장에서 만드는 냉장고는 100V용이었어요. 그걸 유럽에 팔 수 없었죠. 유럽은 220V니까요. 그래서 수출용을 따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중 생산 라인 운영 비용을 계산해봤습니다. 설계 비용, 부품 재고 비용, 품질 관리 비용. 모두 더하면 단일 라인보다 40% 이상 비용이 올라갔어요. 40%.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같은 냉장고를 만드는데 일본은 삼성보다 40% 더 비용을 쓰는 겁니다. 소니 자료도 확인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텔레비전 생산 라인. 일본 내수용, 북미 수출용, 유럽 수출용. 세 개로 나뉘어 있었어요. 북미는 120V, 유럽은 220V, 일본은 100V. 복잡했죠. 삼성은 어땠을까요? 2000년대 삼성 텔레비전 생산 라인 자료. 하나였어요. 220V 단일 모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 그대로 팔았습니다. 북미만 120V 모델을 따로 만들었죠.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50년 전 이미 세계 시장 한가운데에 들어가 있었다는 말.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1973년 한국이 220V를 선택한 순간 한국은 세계 80%와 같은 표준을 쓰게 됐어요. 의도했든 안 했든 결과는 그랬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국내에서 만든 제품을 세계 대부분 지역에 팔 수 있었죠. 일본은 달랐습니다. 일본은 세계 20% 소수에 속했어요. 일본 기업들은 국내 제품을 세계에 팔 수 없었죠. 따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2010년대 스마트폰 충전기 자료가 나왔습니다. 삼성 갤럭시 충전기. 전 세계 동일 모델이었어요. 100V에서 240V 호환. 어디서든 쓸 수 있었죠.
애플 아이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가전제품은 달랐어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이런 제품들은 전압 변환이 어려웠습니다. 고정 전압용으로 만들어야 했죠. 그래서 표준이 중요했어요. LG전자 자료를 펼쳤습니다. 2015년 세탁기 수출 현황. 89개국 수출. 그중 71개국이 동일 모델이었어요. 220V 표준 모델. 나머지 18개국만 별도 모델이었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71대 18. 약 80대 20. 세계 전압 분포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히타치 자료와 비교했습니다. 2015년 히타치 세탁기 수출 현황. 45개국 수출. 일본 내수용 모델을 쓸 수 있는 나라는 단 하나. 일본뿐이었어요. 나머지 44개국은 모두 별도 모델이었습니다. LG는 80% 국가의 동일 모델, 히타치는 0% 국가의 동일 모델. 이게 차이였어요. 2000년대 세계 가전시장 점유율 변화 그래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00년엔 일본 기업들이 상위를 차지했어요. 2010년엔 삼성과 LG가 올라왔죠. 2020년엔 삼성이 1위, LG가 3위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순위에서 사라지고 있었어요. 구조의 승리였습니다. 품질이나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압 표준이 만든 구조적 유리함이었죠. 질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일본이 지금이라도 220V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고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답했어요. 지금 일본에는 1억 가구가 있습니다. 모든 가전제품이 100V용이에요. 이걸 바꾸려면 수십조 엔이 필요하죠. 32년이 걸릴 겁니다.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한국은 1973년에 시작했어요. 가난했지만 가능했죠. 아직 바꿀 게 많지 않았으니까요. 일본은 2020년대에 시작하려면 너무 늦었습니다. 바꿀 게 너무 많아요. 게임은 이미 끝났습니다. 50년 전에요. 모니터 속 세계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파란색 바다 속에 떠있는 빨간 섬 하나. 일본이었어요. 한때는 그 섬이 강했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죠. 섬 안에서만 살아도 됐어요. 하지만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중요해졌고 표준이 승패를 갈랐어요. 파란색 바다 위에 있던 한국이 이겼고 빨간 섬에 남은 일본이 졌습니다. 다음 자료가 준비됐다는 신호가 왔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어요. 한국은 50년 전 이미 세계 표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일상의 기록이었습니다. 2023년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전기 사용량 명세서가 화면에 떴어요. 전기차 충전, 인덕션 레인지, 전기 건조기, 에어컨 세대. 월 평균 전기 사용량 650kWh. 저는 그 숫자를 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20V 기준으로 정상 범위였어요. 같은 해 도쿄 세타가야구 아파트 전기 사용량을 비교했습니다. 가스레인지, 가스 건조기, 에어컨 2대. 전기차는 없었어요. 월 평균 전기 사용량 380kWh. 절반 수준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도쿄 가정이 전기를 덜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기로 할 수 없어서 가스를 쓴 거예요. 100V의 한계였죠. 전기차 충전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한국 가정용 완속 충전기. 220V 16A 기준으로 시간당 3.5kW 공급. 밤새 충전하면 아침에 완충됐어요. 별도 공사 없이 콘센트만 교체하면 설치 가능했죠. 일본 가정용 충전기 자료와 비교했습니다. 100V로는 충전이 불가능했어요. 200V 전용선을 새로 깔아야 했습니다. 전기 공사 비용이 30만엔에서 50만엔. 한화로 300만원에서 500만원이었죠. 충전기 값보다 공사비가 더 비쌌어요. 그래서 일본에선 전기차 보급이 더뎠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전기차 보급률은 전체 차량의 4.8%. 일본은 1.2%였어요. 4배 차이였죠. 인덕션 레인지 판매 통계가 나왔습니다. 2020년 한국 가정용 인덕션 판매량 180만 대. 신규 아파트 대부분이 인덕션을 기본 설치했어요. 220V 콘센트에 그냥 꽂으면 됐으니까요. 일본은 어땠을까요? 2020년 일본 가정용 인덕션 판매량 35만 대. 한국의 5분의 1도 안 됐어요. 100V로는 인덕션 출력이 약했습니다. 물 끓이는데 시간이 2배 이상 걸렸죠. 그래서 대부분 가스레인지를 썼어요. 어느 일본 주부의 블로그 글을 발견했습니다. 2022년 작성된 글이었어요. 한국 여행에서 민박집 인덕션을 써봤다는 내용이었죠. 강한 화력에 놀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물이 1분 만에 끓었다고요. 일본에선 3분 이상 걸린다고 했어요. 댓글에 누군가 물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런 인덕션을 살 수 있냐고요. 답글이 달려 있었어요. 200V 공사를 해야 한다고 비용이 너무 비싸서 포기했다고 적혀 있었죠. 전기 건조기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 2023년 판매량 85만 대. 빨래를 말리는 방식이 바뀌고 있었어요. 베란다에 너는 대신 건조기를 쓰는 가정이 늘었죠. 220V 표준 콘센트에 연결하면 바로 작동했습니다. 일본 전기 건조기 판매량 12만 대. 한국의 7분의 1 수준이었어요. 왜 안 샀을까요? 100V 건조기는 건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3시간에서 4시간. 전기료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대부분 가스 건조기를 선택했어요. 하지만 가스 건조기는 설치가 복잡했습니다. 가스 배관 공사가 필요했거든요.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아예 안 사는 집이 많았죠. 한 도쿄 직장인의 인터뷰 기록이 있었습니다. 2021년 소비자 조사 자료. 전기 건조기를 사고 싶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사고 싶지만 전기 용량이 부족해서 못 산다고요. 집 전체 전력을 올려야 하는데 공사비가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에어컨 설치 기록을 비교했습니다. 한국 가정. 거실 1대, 방 2대. 총 3대 설치. 각각 220V 전용 콘센트에 연결. 전기 용량 문제없이 동시 가동 가능했어요. 일본 가정. 거실 1대, 방 1대. 총 2대. 세대를 설치하려면 전기 계약을 올려야 했습니다. 기본 요금이 증가했죠. 그래서 대부분 2대만 설치했어요. 더운 여름날엔 방 에어컨을 끄고 거실 에어컨만 켜는 집이 많았습니다. 전력 계약 용량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 가정 평균 계약 용량 7kW. 일본 가정 평균 계약 용량 4kW. 거의 2배 차이였어요. 왜 차이가 났을까요? 220V는 같은 전류로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었어요. 전선 굵기를 늘릴 필요가 없었죠. 일본은 100V라서 같은 전력을 공급하려면 전류를 2배로 늘려야 했습니다. 전선도 2배로 굵어야 했어요. 한 건축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2020년 신축 아파트 전기 설계 비교. 한국 아파트 84제곱미터 기준. 전기 용량 10kW 기본 설계. 전기차 충전, 인덕션, 건조기, 에어컨 세대 동시 사용 가능했죠. 일본 아파트 동일 면적 기준. 전기 용량 5kW 기본 설계. 전기차 충전은 별도 공사 필요. 인덕션은 약한 출력 모델만 가능. 건조기는 가스 방식 권장. 에어컨 2대까지 동시 사용 가능했어요. 같은 크기 집인데 전기로 할 수 있는 일이 절반이었습니다. 퇴근길 편의점 기록을 읽었습니다. 2022년 서울 편의점. 전기 오븐, 전자레인지, 커피 머신, 냉장고 5대, 냉동고 2대. 모두 동시 가동. 220V 시스템이라서 문제 없었어요. 도쿄 편의점. 같은 장비를 쓰려면 전기 용량을 2배로 늘려야 했습니다. 비용 문제로 장비를 줄이거나 동시 사용을 제한했죠. 어떤 편의점은 전자레인지를 2대만 놓고 순서대로 쓰게 했어요. 한 일본 편의점 점주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전기 용량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했어요. 장비를 더 들여놓고 싶은데 전기가 부족하다고요. 전기 용량을 올리려면 매월 기본료가 3만 엔씩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겨울 난방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가정. 전기 난방, 온수 매트, 전기장판. 220V로 충분히 감당 가능했어요. 일본 가정. 가스 난방, 등유 히터. 전기 난방은 용량이 부족해서 보조 난방으로만 썼죠. 전기 사용의 자유도가 달랐습니다. 한국에선 전기 제품을 사면 그냥 꽂으면 됐어요. 용량 걱정 없이 쓸 수 있었죠. 일본에선 먼저 계산해야 했습니다. 지금 쓰는 전기에 이걸 더하면 용량을 초과하는지, 공사가 필요한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한국의 평범한 일상이 일본에선 사치가 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50년의 결과라고요. 1973년 한국이 선택한 220V. 그 선택이 만든 일상의 차이. 전기차를 집에서 충전하고 인덕션으로 요리하고 건조기로 빨래를 말리는 일. 한국에선 당연한 일이었어요. 일본에선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더 내거나 공사를 하거나 포기해야 했죠. 누가 이걸 예측했을까요? 1973년에 누가 전기차를 상상했을까요? 인덕션을 알았을까요? 건조기가 보편화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220V를 선택한 순간 한국은 그 미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였어요. 일본은 100V를 유지한 순간 그 미래를 거부한 거였죠.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다음 자료 폴더를 열었습니다. 제목이 보였어요.
숫자로 본 50년. 폴더를 열자마자 첫 번째 그래프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송배전 손실률 국제 비교. 한국 3.5%, 일본 5.2%, 미국 6.1%, 세계 평균 8.3%. 한국이 압도적 1위였어요. 송배전 손실률.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가 가정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였죠. 한국은 100을 보내면 96.5가 도착했습니다. 일본은 94.8만 도착했어요. 1.7% 차이. 작아 보였지만 절대 작지 않았습니다. 2022년 한국 전체 발전량 자료를 펼쳤습니다. 연간 590테라와트시. 3.5% 손실이면 20.65테라와트시가 사라진 거예요. 만약 일본처럼 5.2%였다면 30.68테라와트시가 사라졌을 겁니다. 차이는 10.03테라와트시. 10테라와트시가 얼마나 큰 숫자일까요? 제주도 연간 전력 사용량이 6.5테라와트시였어요. 제주도 1.5배 분량이었습니다. 한국은 매년 제주도 1.5개 분량의 전기를 아끼고 있었던 겁니다. 전기료로 환산했습니다. 산업용 전기 평균 단가 킬로와트시당 120원. 10테라와트시면 1조 2천억 원어치였어요. 한국은 220V 덕분에 매년 1조 2천억 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50년 누적 효과를 계산해봤습니다. 1973년부터 2023년까지. 초기엔 효과가 작았겠죠. 전환이 완료된 2005년 이후가 중요했어요. 2005년부터 2023년까지 18년. 연평균 1조 원이라고 보수적으로 잡아도 18조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컸어요. 전기 사용량은 매년 증가했거든요. 2005년보다 2023년이 2배 가까이 많았죠. 정확히 계산하면 25조 원이 넘었습니다. 투자 비용 자료를 찾았습니다. 1973년부터 2005년까지 220V 전원에 들어간 총 비용. 정확한 집계는 어려웠어요. 여러 보고서를 종합했더니 약 1조 원에서 1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1조 원을 투자해서 25조 원을 회수한 겁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 2500%.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장기 투자였어요. 구리 절감량을 확인했습니다. 220V는 100V보다 송전선이 얇아도 됐어요. 전류가 절반이니까요. 1973년부터 2023년까지 50년간 절감한 구리량. 추정치 150만 톤. 2023년 구리 국제 시세 톤당 900만 원. 150만 톤이면 13조 5천억 원어치였습니다. 한국은 구리를 수입하는 나라였어요. 150만 톤을 덜 수입한 거였죠. 변전소 건설 비용도 달랐습니다. 220V는 100V보다 변전소가 적게 필요했어요. 같은 전력을 공급하는데 변전 단계가 줄어들었거든요. 한국전력 자료. 1990년부터 2020년까지 건설한 변전소 수. 820개. 일본 도쿄전력 같은 기간 변전소 수. 1450개. 한국보다 1.7배 많았어요. 변전소 하나 짓는데 평균 200억 원. 630개 차이면 12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을 비교했습니다. 송전선 점검, 변전소 관리, 설비 교체. 220V 시스템이 더 단순했어요. 관리 포인트가 적었죠. 한국전력 연간 유지보수 비용 2조 3천억 원. 도쿄전력 환산 비용 4조 1천억 원. 거의 2배 차이였습니다. 정전시간 통계가 나왔습니다. 2022년 기준 한국 연간 정전시간 평균 10.5분. 일본 16.2분. 미국 328분. 한국이 압도적으로 낮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220V는 전압 안정성이 높았습니다. 변동폭이 작았어요. 설비 고장률도 낮았죠. 정전이 덜 발생했습니다. 정전으로 인한 경제 손실을 계산했습니다. 산업시설이 1분 멈추면 발생하는 평균 손실액. 분당 5억 원. 한국과 일본의 정전시간 차이 5.7분. 연간으로 환산하면 국가 전체로 수조 원 규모였어요. AI 데이터 센터 유치 경쟁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질문. 왜 한국이 이기는가? 데이터 센터 전력 비용 비교 자료를 펼쳤습니다. 같은 규모 데이터 센터. 한국 운영 비용 연간 120억 원. 일본 운영 비용 연간 156억 원. 30% 차이였어요. 왜 차이가 났을까요? 송배전 손실, 변전 효율, 냉각 시스템 전력 효율. 모든 부분에서 220V가 유리했습니다. 10년 운영하면 360억 원 차이. 기업 입장에선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었어요.
10년간 360억 원을 아낄 수 있다면 당연히 한국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었죠.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비용도 비교했습니다. 한국 완속 충전기 1기당 설치 비용 평균 300만 원. 일본 완속 충전기 1기당 설치 비용 평균 800만 원. 전환 문제로 공사가 복잡해서 비용이 올라간 거였어요. 2023년 한국 전기차 충전기 수 26만 기. 일본 11만 기. 한국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설치 비용이 저렴했으니까요. 신재생 에너지 연결 비용을 확인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비용. 한국 킬로와트당 18만 원. 일본 킬로와트당 29만 원. 변전 단계가 많아서 비용이 올라갔어요. 2030년까지 한국 태양광 목표 30기가와트. 일본 목표 35기가와트. 규모는 비슷했는데 투자 비용은 달랐습니다. 한국 5조 4천억 원. 일본 10조 1천억 원. 거의 2배였어요. 스마트 그리드 구축 비용도 차이가 났습니다. 전력망 전체를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 한국은 이미 220V로 통일돼 있어서 표준화가 쉬웠어요. 일본은 100V와 200V가 혼재해서 복잡했죠. 한국 스마트 그리드 구축 비용 추정치 8조 원. 일본 추정치 18조 원. 복잡성 때문에 비용이 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모든 숫자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20V가 경제적이라고요. 효율적이라고요. 미래지향적이라고요. 50년 전 한국이 투자한 1조 원. 그 돈으로 산 건 단순히 전압이 아니었어요. 경제성이었고 효율성이었고 미래였습니다. 누적 효과를 종합했습니다. 송배전 손실 절감 25조 원. 구리 절감 13조 원. 변전소 절감 12조 원. 유지보수 절감 누적 15조 원. 정전 손실 절감 5조 원. 합계 70조 원. 70조 원. 1조 원을 투자해 70배를 돌려받은 겁니다.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50년이 만든 숫자라고요. 1973년 그 결정이 없었다면 이 숫자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국은 지금도 100V를 쓰고 있었을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 경쟁에서 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역사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선택했고 투자했고 견뎠습니다. 50년이 지나자 숫자가 판결을 내렸어요. 승자는 한국이었습니다. 마지막 파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목을 확인했어요. 결론. 결론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숫자가 없었어요. 그래프도 없었고 통계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사진만 있었죠. 콘센트 사진이었어요. 둥근 구멍 2개. 한국의 표준 220V 콘센트.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모든 여정이 떠올랐습니다. 회의실에서 받은 세 번째 탈락 통보. 마치다의 질문. 1973년 보고서. 32년의 기록. 75만 명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숫자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도쿄 지하철 안.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충전이 떨어진 사람은 보조 배터리를 꺼냈죠. 저도 가방에서 충전기를 꺼냈습니다. 100V용 충전기. 한국에서 온 동료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함께 일했던 김 과장. 그가 한국 출장 갔다가 가져온 충전기를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220V용이었죠. 일본에서 쓰려면 변압기가 필요하다고 불편해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웃었어요. 한국이 불편하다고 생각했죠. 세계 표준에서 벗어나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벗어나 있던 건 일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불을 켰어요. 거실벽에 콘센트가 보였습니다. 둥근 구멍 2개. 100V. 50년 전 일본이 선택한 전압이었죠. 그 콘센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땠을까요? 1973년으로 돌아가서 일본도 220V를 선택했다면요. 저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 입찰에서 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국과 대등하게 경쟁했을 거예요. 하지만 역사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1973년 일본은 합리적인 선택을 했어요. 비용이 너무 크다고 현재 시스템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죠. 틀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점에선 합리적이었어요. 한국의 선택이 비합리적이었던 거예요. 가난한데 빚을 내고 국민들 불편하게 만들고 32년이나 공사하고 미친 짓처럼 보였죠. 하지만 50년이 지나자 미친 짓이 정답이 됐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자료들을 꺼냈어요. 일주일간 모은 기록들. 1973년 보고서부터 2023년 데이터 센터 입찰까지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1980년대 전봇대 위의 작업자. 땀으로 흠뻑 젖은 얼굴.
그 사람은 AI를 몰랐을 거예요. 데이터 센터도 상상 못했을 겁니다. 그냥 시킨 일을 했을 뿐이죠. 하지만 그 사람이 바꾼 전선이 지금 AI 시대의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1973년 회의실에 앉았던 한전 임원들.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추진을 결정한 사람들. 그들은 50년 후를 봤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더 나은 미래를 믿었을 거예요. 정전 속에서 촛불을 켰던 주부들. 멀쩡한 냉장고를 버리고 새 제품을 샀던 가정들. 욕하면서도 공사를 견딘 상인들. 모두 몰랐을 겁니다. 자기들의 불편이 자식 세대의 기회가 될 거라는 걸요. 하지만 됐어요. 50년이 지나자 불편은 축복이 됐습니다. 저는 일본인입니다. 이 나라에서 태어나 이 나라에서 공부했어요. 일본의 기술을 믿었고 일본의 시스템을 자랑스러워했죠. 지금도 그래요. 일본은 여전히 훌륭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인정해야 했습니다. 50년 전 한 번의 선택에서 일본은 졌다고요. 한국은 AI를 위해 준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전기 효율을 높이려고 했을 뿐이에요. 송전 손실을 줄이고 구리를 아끼고 장기적으로 이득을 보려고 했죠. 하지만 AI 시대가 오자 한국은 유일하게 준비돼 있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준비. 우연처럼 보이는 승리. 하지만 우연이 아니었어요. 50년간 불편을 견딘 결과였죠. 콘센트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둥근 구멍 2개.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전기만 들어있는 게 아니었어요. 1973년에 결단이 들어있었습니다. 가난해도 미래를 선택하겠다는 용기. 32년의 인내가 들어있었어요. 정전을 견디고 비용을 감수한 시간. 75만 명의 땀이 들어있었습니다. 전봇대에 올라가고 전선을 바꾸고 변압기를 교체한 기록. 그리고 47명의 희생이 들어있었어요. 공사 중 목숨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콘센트 뒤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걸 알까요? 매일 플러그를 꽂을 때마다 50년 전 누군가의 결단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요. 전기차를 충전할 때마다 32년의 불편 위에 서 있다는 걸요. 아마 모를 겁니다. 당연하게 여길 거예요. 콘센트에 꽂으면 전기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50년 전 비합리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닫았습니다. 내일 회사 가면 뭘 해야 할까요? 일본도 220볼트로 바꾸자고 제안할까요?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요. 아니면 이 패배를 인정하고 다른 길을 찾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번 조사를 통해 배운 게 있다는 거예요. 승리는 준비한 자에게 온다. 하지만 진짜 준비는 먼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용기에서 나온다. 한국은 그걸 했고 일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밤. 불빛이 가득했죠. 100볼트가 만든 불빛. 안정적이고 검증됐고 50년간 문제없이 켜진 불빛.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 불빛 뒤에 숨은 비용을요. 효율의 차이를, 기회의 격차를요. 한국의 밤도 밝을 겁니다. 220볼트가 만든 불빛. 그 불빛은 더 효율적이고 더 경제적이고 더 미래지향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불빛 아래서 한국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50년 전 선택의 수혜자로서요. 당신의 콘센트엔 자부심이 꽂혀 있습니다. 둥근 구멍 2개. 그 안에 한 세대의 희생과 다음 세대를 위한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220볼트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저는 일본인으로서 이걸 증언합니다. 한국의 승리는 우연이 아니었다고요. 50년 전부터 준비된 승리였다고요. 그리고 그 승리를 만든 건 정부도 정책도 아니었어요. 불편을 견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보고서를 가방에 넣으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한국은 용기가 있었습니다.